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튀르키예의 위치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랑 친해지는 거 아니고 러시아한테 약점 잡힌 상황이에요. 너무 빠르게 망하고 있었다가 속도가 좀 느리고 이제 아직까지 망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핫해진 나라,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이 커진 나라 바로 튀르키예를 첫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튀르키예의 남다른 외교 행보를 이 가장 튀르키예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실 분 바로 튀르키예 출신 언론인이신 알파고 시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모셨을 때는 터키 출신 기자님 이렇게 예. 소개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국호가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로요. 영어권에서는 터키 하면 질문조이니까 이제 터키 사람들을 튀르키예 사람들이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왜 영어로 우리는 질문조야 하고 기분 나쁘고 자꾸 이제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국호를 좀 바꾸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르도안 정부는 최근에 와서 경제 때문에 좀 약간 민심이 떨어져가지고 그 민심을 다시 좀 약간 올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의 유일한 좋은 일. 국호만 최근에 터키에서 튀르키예만 바뀐 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좀 존재감을 그래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튀르키예. 그때 러시아 편과 우크라이나 편 양쪽에서도 중재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스탠스였길래 가능했던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 바닷가는 어디예요? 흑해예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있는 물건들이 밖에 나가려면 이제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 나오고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다가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 흑해에서 지중해에 가는 그 동로는 다 튀르키예가 갖고 있어요. 거기 해협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탄불 해협이고 하나는 달다날, 영어로는 달다날인데 터키 말로는 이제 자나칼레인데 그 두 개 해협을 걸쳐 가거든요. 그 두 개 해협의 이제 행정권은 다 튀르키예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랑 관련된 뭔가를 했을 때는 튀르키예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튀르키예 그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물 위에 나온 거죠. 나폴레온 이제 여기저기 전쟁을 터뜨리면서 유럽을 이제 통일시키려고 했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말을 했어요. 나 전 세계를 통일시키면 나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될 것이다. 정말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 제국도 너무 컸잖아요. 이란에서 스페인까지였는데 아무리 봐도 이 커다란 땅이 로마를 통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콘스탄틴 2세는 수도를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에 끌어오고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나폴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 콘스탄티나폴은 바로 튀르키예 안에 있는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콘스탄티나폴리스 우리가 이 할 때 배울 때 이상하다 왜 여기로 옮겼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튀르키예가 조금 어떤 조정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튀르키예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쟤는 도대체 어느 나라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튀르키예의 위치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튀르키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물론 좀 약간 의심을 들고 혹시나 언젠가 튀르키예는 배신 때릴 수도 있다는 걸로 항상 좀 약간 대비를 하면서 튀르키예에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내가 튀르키예 정부는 어마어마하게 드론을 수출했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 도중에 죽인 러시아 군인 숫자는 4만 명 넘거든요. 진짜 꽤 괜찮은 비중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썼던 튀르키예산 드론들이에요. 드론 진짜 무섭군요. 네.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서 이제 육로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이 가고 있는데 바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가는 지원들도 다 튀르키예를 통해서 가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튀르키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라면 튀르키예에서 도망간 몇 명
전직 국정원하고 특공대 군인들이 있었어요. 네. 이분들이 튀르키예 정부를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매달 이 정도 돈을 안 주면 나는 시리아 내지랑 관련된 것들 다 폭로할 거야. 하고 그분들의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빚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는 오래전부터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녹독록 걔네들 우리한테 좀 소원해 주세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 줬어요. 왜냐면 EU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법적 그 절차를 어긋난 행동들 하면 EU는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주고 있었다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걔네들 다 터키로 성공시켰어요. 와. 왜냐면 성공 안 시켜주면 튀르키예에서는 늘어오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튀르키예가 좀 더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것도 진짜 나름 여러 가지로 좀 약간 꼬인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한국 언론은 안 나오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뭔가요? 그 아이템 중 하나는 뭐냐면 튀르키예 남부에서 메르신이라는 도시에는 지금 하나 원전이 만들고 있어요. 자, 그 원전을 누가 만드냐? 그 원전을 러시아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약상으로는 51%는 러시아, 49%는 이제 튀르키예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에르도안이 그 49%로 튀르키예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기관 아니고 한국으로 따지면 캡코 같은 그런 정부기관 아니고 이제 사기업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야, 사기업으로 한다고 치면 그 사기업 에르도안의 이제 앞잡이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튀르키예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그 원전을 통해서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위험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 남부 지역에서 원래 항구 하나 있었는데 그 항구를 원전을 위해서만 쓰이려고 빌렸어요, 러시아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거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무역으로 쓸 수 있다. 제 보기에는 러시아는 이걸 가지고 그 항구를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좀 확대시킬 수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무역까지 확대됐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 역사를 보시면 그 몽골 제국이 와서 그 어마어마한 키예프 루스를 부셔버리고 분단시키면서 수많은 러시아 민족들의 나라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약간 잘 인기가 없는 모스크바 크네즈는 하나씩 나머지 작은 왕국들을 독립시키면서 오늘날 러시아가 탄생했는데 이분들의 약점이 이거예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 없으면 무역이 안 돼요. 그러면 바다에 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스웨덴을 통해서 바다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오스만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때려 부시면서 지중해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남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따뜻한 바닷가로 진출하자. 그래서 그동안 지금 사실은 시리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그 기회는 튀르키예를 통해서 남부에서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그 원전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에르도안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서 그 무장단체들이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너무 크게 여기저기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일했던 언론사도 그 이유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 폭로를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수되고 한국인을 기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말로는 푸틴이 지금 시리아 영공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들하고 카메라들을 통해서 에르도안 정부하고 무장 단체들 알누스라이라든가 아마 다 IS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다가 넘겨주는 순간부터는 국제 전쟁 재판에서 에르도안 정부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사실은 이렇게 외교를 잘해서 이럴 때는 미국이라 이럴 때 러시아랑 친해지는 거 아니고 러시아한테 약점이 잡힌 상황이에요. 두 가지 이유로. 와, 진짜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줄타기 외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정말 제가 착각했겠는데요. 네, 제가 이 역사책 세계사 배울 때 말이죠. 러시아하고 오스만 제국 하면 240년 넘게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12차례가 넘게 전쟁한 이런 사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거의 원수처럼 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그것도 역사이라는 거 그 어떻게 보면 반복인데 러시아는 항상
튀르키예랑 싸우지 말고 친해지자고 하고 친해지다가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그 오스만 제국을 배신 때리게 만들고 러시아 제국도 너무 빡쳐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집트가 어떻게 독립을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실패했어요. 실패된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스만 제국 안 된다고 하니까 오스만 제국 중앙군하고 이집트에 있는 부대가 부딪혔거든요. 네. 그때 유럽 애들한테 오스만 제국이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고. 유럽 애들이 야 그냥 냅두자 했을 때 그때 러시아가 야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네. 그래서 러시아는 군인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덕분에 이집트 반란을 제압을 했는데 이번에 이집트 편에서 유럽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집트는 자치권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그때 이제 도와주는 대가로 몇 가지 이제 특권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터진 전쟁이 크리미아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항상 튀르키예랑 싸우는 것보다는 진짜 사이 좋은 일국가를 가자고 하고 오히려 이란으로 때리려고 했거든요. 네. 이란의 땅을 무자비하게 먹었어요. 사실은 이란의 영토는 오늘날의 그 체체니스탄, 다게스탄까지였거든요. 네. 그거 다 러시아는 조금씩 먹어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서양 입장에서는 튀르키예하고 러시아는 친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들어가고 항상 튀르키예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어요. 오스만 제국이 끝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출범했잖아요. 네. 그때는 서양 애들이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끝나면서 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연합군을 몰아내고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 출범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소련이 도와줬거든요. 네, 그렇죠. 레닌, 그 다음에 스탈린 어마어마한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네.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에는 소련이라고 튀르키예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서양 사람들이 끼어 들어와서 소련하고 튀르키예 사이가 좀 나빠지고 다음에는 스탈린이 야 잠깐만 니네들 동부당이 우리 당 아니었어? 니네들 1차 대전 때 가지고 간 거죠 하면서 튀르키예는 쫄아가지고 나토에 가입된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이런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 피해자는 저예요. 왜냐면 제 고향이 1860년인가 그때쯤 러시아 집에 들어갔다가 네. 1920년에 다시 튀르키예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쓰이는 언어는 튀르키예어는 맞아요. 근데 네. 단어들이 말은 어순이 튀르키예어인데 중간중간에 몇 개 단어는 러시아어예요. 저도 고등학교로 공부하려고 나갈 때는 와 아니면 와. 우리 도시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임명된 교사들 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등등. 그분들 가끔씩 우리가 쓰는 단어들 알아듣지 못할 때 이제 네. 아 이건 다 러시아예요 이구나. 아, 야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세계사 책에서 글자로 접한 세계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생생한 걸 들으니까 와 갑자기 확 와닿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건 에르도안 대통령이 약점을 잡혀서 지금 끌려다닌 거라면 혹시 튀르키예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예. 식량도 지금 안 좋을 거고 경제 상황 때문에 또 혹시 러시아한테 끌려다니는 측면도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이제서 좀 약간 살짝 이제 동등한 관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동안 이제 좀 약간 스트롱맨 제재를 갔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이랑 이렇게 맞짱 뜨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서양 세계 안에다가 이렇게 바이러스, 버그를 만들자고 해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몇몇 기업을 키워가지고 그 서양에다가 배치를 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모비치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가 아르세날인가 그 구단을 구매했던 러시아 사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러시아 안에 있는 재벌들을 러시아가 계획적으로 서양 안에서 특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축구 시장에다가 이렇게 뿌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쪽 나라들에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좀 약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구역에서 활동을 한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어느 날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들이 일어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유럽 사람들 보기에도 그동안 러시아 기업인들이 와서 유럽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자체는 불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유럽의 사상가들 거의 간부들이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신의 한 수예요. 그동안 자기네 경제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끼어 들어갔던 러시아 사람들을 숙종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전쟁 터지자마자 그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프랑스에서 그
러시아 기업인들의 그 엄청나게 비싼 그 패들이 있거든요. 네. 브루즈 네. 다 아무 체포 연정 없이 다 압수를 한 거예요. 인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뭐 좀 재판도 있어야 되고 뭐 세무도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일주일 안에는 모든 러시아 사람들의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아브라모비치 그 축구 구단 주인이 이걸 미리미리 예감했기 때문에 자기 축구 구단을 유럽에 있는 터키 사람한테 팔아주고 자기 재산 일부를 뺏어갔어요. 하여튼 지금 이 유럽에서 자기 자본을 빼고 싶은 이 러시아 재벌가들이 재벌가보다는 살짝 좀 약간 깡패 같은 분들도 있긴 한데 이분들이 이 돈을 러시아에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러시아 안에서 경제가 돌아다니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이거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실은 경제가 이렇게 성장되는 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불안전한 자본들이 정착하는 나라예요. 아랍에미레이트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왜냐면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대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때는 딱 오케이 너무 좋아. 우리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우리한테 좀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관련된 모든 법들을 다 동원시켰기 때문에 니들 다 우리나라로 와 해서 갑자기 마지막 6개월 안에는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부동산 사고 회사 사고 주식 사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에르도안이 약정이 잡혔다는 것보다는 윈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야 이대로 가면 튀르키예 경제 괜찮겠어? 라는 걱정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보다는 좀 더 안정된 모습 아닙니까? 아닌가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망하고 있었다가 속도가 좀 느린 거지 아직도 망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에르도안이 그동안 사우디랑 사이가 나빴거든요. 네. 사우디 왕세자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비판했어요. 바이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랑 관련된 그 기자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암살 사건. 네, 카슈크지. 네. 네. 그 증거물들 다 넘겨줬어요. 사우디로. 어.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증거물들이 다 튀르키예에 있었는데 네. 아마존 사장님 제프 베조스도 튀르키예에 와서 주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튀르키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 알았어. 그 기자는 사우디의 내부 상황이니까 야 증거물도 다 가지고 가세요 하고 다 보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궁금해지는 건 이렇게 러시아하고 튀르키예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워지면 네. 지금 서방에서 어떻게든 제재해서 뭐 다 몰수도 하고 막 온갖 제재를 다 했는데 튀르키예 때문에 일종의 서방 입장에서는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닌가요? 지금 에르도안의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아니고 에르도안의 튀르키예는 에르도안의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나토 안에 있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냐 하고 나토에서 강제를 탈퇴시키자는 목소리들도 있었어. 유럽에 있는 그 살짝 우익 정권이 들어왔던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아니 이거 튀르키예 전체 국민들이 에르도안 한 사람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네. 당하거나 이거 좀 튀르키예 국민들한테 안 된 부분 아닌가요? 그동안 나토의 이미지가 튀르키예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이 에르도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러시아하고 튀르키예 이제 어떤 행보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유일하게 에르도안하고 푸틴이 부딪히는 데가 뭐냐면 시리아 내전이에요. 네. 시리아 내전에서는 일단은 영공을 다 러시아한테 넘기는 걸로 합의됐고 러시아도 그 상대로 튀르키예 그 시리아 북부에 배치되는 튀르키예 군인을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인데 근데 에르도안이 지금 이 시리아 내전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란하고 러시아로부터. 근데 에르도안이 그동안 수많은 튀르키예 군인을 시리아다가 진입시켜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리아 내전에서 빠지면 에르도안 정권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끝나기 전에는 시리아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를테면 에르도안의 지지를 받았던 반군이 만들었던 하나의 뭐 자치구라든가 등등등 뭔가를 거기서 뜯어와야 돼요. 안 뜯어오면 그 에르도안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건데 과연 러시아가 그걸 줄까요? 그 에르도안하고 푸틴의 관계는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에르도안은 지금 정권 튼튼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에르도안 정권? 최근에 와서 엄청 흔들려요. 어. 지금 특공대 대장이 네. 분실됐어요. 에르도안이 납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납치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이 이 좀 약간 생명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사라진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약간 군인들을 숙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이구 저는 튀르키예 쿠데타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그런 또 비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뭔가 정세가 막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두바이에서 도망가는 하나의 유명한 마피아가 있는데 이 마피아는 예전에 에르도안 정부로부터 이용 당했던 마피아였거든요. 이분이 2년 전에 수사를 당할 거라는 걸 예감을 하고 두바이에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 마약 거래들. 마약 거래. 예. 오. 에르도안 정부는 그 두바이에다가 이제 또 돈을 주고 이 사람 좀 입을 좀 막아달라. 성환 안 되면 입 정도 막아달라고 하니까 1년 동안 조용히 있었다가 지금 에르도안이 조만간 선거이거든요. 네. 지금 이분 다시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하나의 SNS를 개설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안 걸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 100만 명 넘고 영상 하나만 올리면 1000만 명이 조회수가 1000만 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공격하는 사람 뭐냐면 에르도안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예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납치하고 납치. 예, 비서실장. 예. 이 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자식을 납치하고 다음에는 돈 안 주면 너 자식을 안 주겠다고 하고 그런 사건들을 다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지금 맨날 그 사람이 하는 그 SNS 활동을 가지고 지금 난장판이에요. 와. 자,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튀르키예 밀착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의 내부 상황까지 지금 다 들어봤는데 격동에 튀르키예가 예상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네. 이제 알파고 신하 씨하고 2부에 거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면요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내한 중독놈 알파고 구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르도안의 꿈이 뭐냐면 네. 그 왕들이 있는 나라도 잘 되잖아. 뭐 쿠베이트, 카타르, 사우디 봐봐 잘 되잖아.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래. 그냥 러시아랑 친해지다 보니까 느낀 거 뭐냐면 푸틴이랑 뭔가 깨지면 그냥 끝이에요. 실현해주는 끝난 순간부터는 세계가 에르도안의 비교성을 안 느끼고 Fight.